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뵌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뵀습니다. 한국의 국민의힘 당에서 수석 최고위원 하고 계시는 김재원 의원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강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끝까지 질문을 다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이 특별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진정성을 보이려고 애쓰시는 모습. 사실 그보다 미국에서 각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네. 사실 저와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질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배고프다고 밥 먹어야 된다고 네. 할 수는 없고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네.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생각하시던 바를 또 나눌 수 있었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평화협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작권 이양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안 시키면서 그걸 주한미군 철수 안 하는 걸 보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위기를 훨씬 보조시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전작권 문제와 연계시켜서 계속 전작권 문제와 왜 연계시키느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전작권 문제가 직접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명분에만 무조건 사로잡혀서 이런 국가적인 큰 결정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예속 논쟁 벌이듯이 이런 안보 문제도 자꾸 명분론에 치우쳐서 국내 정치에 이 문제를 다 끌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 위기가 해소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그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나머지 문제를 신축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강연하실 때 북한을 가장 위험한 핵 보유국가라고 표현하셨었어요. 그렇죠.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은 그 다음에 핵군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우리가 직시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국제정치학적인 의미 내지는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만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 그것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한도에서 우리도 지금 전술핵마저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자꾸 전술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전술핵을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또 NPT를 탈퇴해야 되고 국제적인 신인도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축 협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협상 카드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군축 협상을 지금 해서는 되지 않죠. 아예 글로 가지 않겠다? 그렇죠.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하는 순간에는 북한은 그 다음 단계로 핵군축 협상에 돌입하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불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사드의 네. 완전체로서의 사드 배치를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네. 그것이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크게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이 좀 더 강화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핵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완벽한 정도의 네. 방어 체계를 갖춰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 70주년 해가지고 올해 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보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뭐 경제 문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혹시 한미 동맹 관계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나요? 어차피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고, 지금 이제 요즘에는 정상회담이 워낙 그 보편적으로 네. 외교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수시로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접촉을 하고 네. 지금 현안이 있는 것을 전부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한미 동맹 강화는 상시적인 일이지만 네. 지금 당장의 그 IRA 규정상으로 네. 우리가 네.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또 네. 중국과의 관계, 네. 또 더 나가서 인태 관련 그 인도 태평양까지도 네.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요.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도약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무역 정책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네. 전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도와주는 방식으로 외교를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국 쪽하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하고는 국회의원들 간의 교류가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의원들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 교류가 작년인가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통상적으로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가 교류하는 것이 약간 좀 쉽지를 않았어요. 아, 예. 한일 의원연맹의 경우는 일본 의원들과 한국 의원들은 교류가 아주 빈번하고, 네. 네. 중국 경우에는 좀 약간 최고인민회의가 전인대가 네. 전국인민대표자 대회가 우리나라 국회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도부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미국 의회와는 조금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이제 접촉을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뭐 대량의 접촉이 없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미국 의회의 중요성을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인식하고, 그렇죠. 예, 많이 좀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동포들도 해야 될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이기도 제가 하고요.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제 초선 의원 때 2005년 때 미국 의회를 방문했는데, 네. 의원님은 잠깐 한 2분 정도 면담하고, 아, 네. 보좌관하고 네. 면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만큼 문턱이 높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물론 그때 만나서 토론을 했던 프랭크 자누기 네. 보좌관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그 이후에 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됐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때부터 계속 우리 국회가 네. 연결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네. 그게 뭐 쉽지 않았죠. 아까 경제 문제 얘기하셨는데 IRA도 문제지만은 이제 칩스 법안도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까? 전기차가 더 중요합니까? 엄마가 더 중요합니까? 아빠가 더 좋아요. 뭐 그건데요. 네. 우리는 사실 같이 전부 다 가야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의
주도품이 반도체였어요. 네. 그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엄청나게 성장해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있는 네. 그런 분야이고, 전기차 분야가 이제 새로이 특히 2차 전지 분야는 우리가 오히려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는 사실 우리가 비메모리는 좀 어려웠지만 이 메모리 분야는 뭐 삼성이 세계 1위, SK 하이닉스가 세계 2위, 3위 이렇게 막 네. 그 경쟁력을 갖춘 네. 그런 분야인데,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더 나가서 TSMC처럼 네. 주문 제작 방식의 그런 우리 반도체 공정을 계속 나간다면 그거까지 진출을 해서 우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삼성도 사실은 이제 점점 비메모리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칩스 법안이라든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좀 더 우리가 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SK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취했는데 얻은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죠. 지금은 네. 지금 사실 미국의 그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처럼 그렇죠. 되었죠. 네. 뭐 IRA 법안이라든가 또는 칩스 법안 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 내지 자동차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지키고 자국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에 특히 반도체처럼 총각을 다투는 기술 혁신의 단계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뭐 지금 5나노 공정 를 뛰어넘어서 뭐 2나노 공정까지 발표하고 이러는 네. 그런 것이 전부 이제 이 지속적으로 이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 적응하지 못해서 1, 2년 뒤처진다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양국 간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져 있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 현장에 20년째 있었는데요. 네. 20년 동안 겪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치가 전부 양극화로 전 세계가 다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네. 뭐 러시아를 봐도 과거하고 달리 네. 그렇게 되고 중국도 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 좀 더 양극화되는 중도층이 없어지고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현실을 두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우선은 뭐 맞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 현상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나 뭐 미국 정치가 과거에는 좀 더 제가 보기에 우리 흔히 뭐 톨레랑스라 그랬나요? 좀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좀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네,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네. 특례를 인정해 준다 할까 네. 했는데, 이제는 아니 뭐 당신들도 뭐 충분히 이제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지 무슨 특별 대우를 요구하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그 일원으로서 그런 특별 대우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말씀하신 뭐 미국 정치 양극화에 우리도 순응해 가면서 네. 또 우리가 우리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이제 한쪽 당에 치우치지 않는 다각적인 채널링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네. 정치권에서 네. 미국 정치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양성하지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외교 역량도 뛰어난 분들이 좀 더 많이 정치권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기회가 이제 온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한인 혈통의 의원이 이제 4명이 생겼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한인 교민 사회도 성장해서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가 되어야죠. 어제 만난 교민 중에 한 분이 네. 자기가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서 네네. 워싱턴으로 올 때 필요한 일은 자신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네. 그러면 이렇게 모임을 주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분 만나면 좀 자기 과시하는 분이 네. 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인의 지위가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네.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력을 갖추셨구나 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이제 한인들의 좀 달라졌죠. 지위도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저는 사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이만큼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동안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고통스러운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정말 존경스럽고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민사회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면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국의 국력이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네. 근데 또 가보면 그게 정치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고 기업인들이 열심히 잘해서 네. 정치적으로도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치인들은 조금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우리 기업인들이 또 우리 교민들도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존경심도 갖고 우리 교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것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정치가 뒷받침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플랫폼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플랫폼 정당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도 지금 양당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 한국은 사실 그동안에 수많은 다당제 실험이 있었고 네네.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비례대표제는 사실 양당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예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 정치는 사실 그동안 거의 양당제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3당에 출연했지만 항상 실패했고 네. 우리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양당제에 익숙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선거제도를 막 바꿔서 다당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노력하더라도 네. 국민들은 양당제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플랫폼 정당을 우리가 지향했던 것은 사실 우리 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집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스스로 양성해서 배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문호를 개방해서 많이 받아들이자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그것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많이 갖춘 인재들이 우리 당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들어온 인재들이 당이 잘 되도록 하고 당의 지지를 높이고 또 우리가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당이 좀 망가져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정도의 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많은 또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정세 중에 하나가 역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인데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네. 대장동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네.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을 평하기를 당군 일의 최고의 치적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 전체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사실 저는 일체 단결해서 100% 반대표를 던져서 확실하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최소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그때도 이게 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상황이 엄청 또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까지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고 지금 대북 송금 문제는요 사실 지금 뭐 김성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정말 호화찬란한 그 저 폭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별로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모른다 뿐이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듯이 나는 모른다는 이야기 외에 어떤 반증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또 그런 그 특수한 어떤 성품의 당의 운영을 맡겨놓고 총선을 치른다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뭐 자명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지난번에 반란표가 다만 뭐 무효 또는 기권한 분들이 뭐 찬성표를 던져서 압도적으로 아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하겠죠.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뒤인 일인데요.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럼 또 전열을 또 다시 갖추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요 사실 저렇게 지금 보면 개딸들이 설치고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아서 굉장히 허약해 보이는 당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김대중 대통령 이래 굉장히 전통 있는 당이고 이 나라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정통 저 보수 야당이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당을 이렇게 그냥 대충 흐지부지 하면서 총선을 치러낼 리가 없고 급격하게 복원력을 회복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처리가 되고 나면요 민주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저희들이 강력한 야당과 총선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각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로 있는 것이 총선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또 그러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라도 민주당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은 뭐 자기가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민주당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국의 TV 방송에서는요 그랬는데 좀 있으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아마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민주당이 올바르게 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야당 대표하고 지금 국정을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못 만나잖아요. 아니 야당 대표 만나서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좀 다른 말 좀 하세요. 이밖에 더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대표가 야당 대표가 선출되고 그분이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와 만나서 정말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이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그 강한 상대와 만나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치는 복원돼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불과 얼마지 않아서 올 거라고. 저희도 꼭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한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애틀란타의 우리 교민 여러분들과 또 각처에서 온 교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질문 답변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이억 말리 미국에 와서
온몸을 불태워가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시는 교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정말 든든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군이고 자랑스러운 교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부족해서 교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섭섭하게 해드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바로잡히고 정부도 제 역할을 해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 좀 더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또 우리 본국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우셨더라도 조금 용기 갖고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죠?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저희 응원하고요. 또 올바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